금쪽 상담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활짝 열렸네요. 제가 네. 고객님들에게 이 은형 쿠션을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구하냐, 채널에 1층 가면 이거 팔고 있냐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진짜로. 저도. 갖고 싶으세요? 너무 갖고 싶죠.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물어본다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오 선생님의 명언으로 우리 수혜자 여러분들의 쿠션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어머. 자자자자, 요거. 아, 예. 예, 요겁니다. 네. 자, 요거. 사울 언니, 이제 할 일을 하자. 네. 그럼 선생님. 아, 이게 너무 좋구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할까요? 예. 예. 네. 다 울었니? 윤지야. 우리 이제 녹화 시작해야지. 그래요. 예. 네, 이제 할 일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고객님은 말이죠. 11년 전, 오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오 선생님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저희 금쪽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TV는 금쪽을 싣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오 선생님이 네. 보고 싶다 친구야라고 시원하게 한번 외쳐주세요. 할까요? 네.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진짜 친구분인가? 오늘? 우리 친구분이 나오시는 거 아니야? 여자분이시네? 늘 시간은 없어. 늘 시간은 없어. 24시간이 모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현관에도 박아도 내 말이고 법이고 철칙이야.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다음 중 무도회에서 쓰고 싶은 가면을 선택해주세요. 가면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가면을 선택하실지. 곰? 공? 곰? 공? 좀 생각 좀. 곰을 골랐어. 오. 네. 어서오세요. 어머, 이분이 절친이신가 봐, 진짜. 친구야? 어머. 자, 고객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오늘의 웰컴티는 매화 꽃차. 매우 감사합니다. 향이 좋아요. 네. 필요하실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한 잔 쭉 들이키시고. 향 엄청난데요. 그래요? 조영주 배우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금쪽 상담소 오신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그 출연 프로보다 덜덜 떨리게 하는. 네. 덜덜 떨려요? 네.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네. 저 덩달아서 제가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복담 넣어가고 분명히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두 분에게 네. 있는 거죠? 차차. 밀당하셔, 선생님. 네. 오늘 준비한 멘털 테스트는 가면 속 진짜 나의 모습은 뭘까라는 테스트였는데 우리 정영주 씨가 선택해 주신 가면이 고무가면. 가면이죠. 이게 무슨 공신력 있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가능하게요. 공신력 있는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럼요. 몸풀기로. 몸풀기. 비과학적인 약간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시험 먹으면 편하죠. 그럼요. 마음 편하게. 공가면을 선택한 당신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 내 진짜 모습을 말하는 게 죽기보다 어려운 타입입니다. 어떻게 좀 맞으세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넓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나는 내 얘기 편하게 하지만 내가 한 이야기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이렇게 된다는 게 평소보다 많이 신경 쓰여지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됐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코너에 공신력을 실어주지 마세요. 아, 그런 거예요? 대단한데, 나래 씨? 정영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고난과 고민이 있어도 스스로 다 헤쳐 나갈 것 같고 그런 약간 느낌인데 오늘 우리 상담소를 찾아갔다는 게 좀 의외예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그죠? 네. 저희 그 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아들하고 같이 산 지 지금 3년째 되고 있거든요. 아이가 다 컸으니까 네. 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케어하거나 또 상대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데 좀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네. 아드님이 꽤 나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성인 됐어요. 20살. 20살. 2002년 월드컵 동이에요. 올해 20살 됐다고 하셨고 지금 같이 살게 된 지 한 3년 정도 네.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아빠하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죠. 네. 이제 이혼하고 나서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저는 이제 뭐 이틀이 멀어라 가서 만나서 밥 먹고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숨 쉬고 눈 마주치는 게 아니니까 결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그게 이제 약간 폭력성 있게 나오고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아빠랑 못 살겠다고 본인은 저희 집에 왔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늘 그걸 갈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엄마가 엄마 손이 그리우니까. 그렇죠. 그럼 와. 근데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채 못했어요. 아니, 그 충분히 대화가 돼서 온 게 아니고 갑자기. 네, 충동적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뭐 언제든 와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은 했는데 기능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잘 만큼의 공간이 안 돼서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저랑 같이 잤다가 제가 이제 부랴부랴 침대도 마련해주고 해서 했는데 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정서 상태도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지내면서 계속 부딪혔고 계속 다퉜고 저는 계속 소리 지르고 혼내야 했고 아이는 폭력성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까지 갔고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된 잔재 정리하고 있고 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폐허가 되어 있고 사실 그걸 반복했어요. 근 1년 반 동안. 그거에서 생기는 뭐 금전적인, 뭐 정신적인 그리고 또 시각적인 불안정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니까 저도 병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아, 많이 힘드셨겠다. 그죠?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식이 오랜만에 다시 합쳐졌는데. 네, 좋은 만큼 네. 고통스러운 것도 그걸 있더라고요. 바라보는 것도 네, 너무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태유의 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저거는 내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아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연령대, 그때 뭐 5, 6살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저도 제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어요. 매번 그 순간이 좀 상기되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좀 나름 좀 힘든 면이 있으셨었나요? 화목할 때 엄청 화목하고 좋았는데 네네.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부부 생활의 큰 부분을 맞아, 차지하는데 거의 지금. 양육의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과 치료 받으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았고 방치되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그랬잖아. 나 때문이었잖아. 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러면 그러면 와 하늘이 좀 무너지는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아이한테 좀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된 이유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으세요? 네, 이혼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네. 아이와 관련된 큰 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이 너무 안 맞으니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또 감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안 좋은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이느니 각자 살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할 때는 엄마는 여전히 네 엄마고 아빠는 여전히 네 아빠고 엄마하고 아빠가 한 공간 안에 살지 않는 건 엄마하고 아빠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전혀 의심하지 말아라. 네.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관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죠.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이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듯이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조율해 나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걸로 끊임없이 갈등하느냐,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러면 이제 고스란히 아이는 그대로 받아요. 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자꾸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되면 결국은 네. 나 때문에 네. 싸웠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이혼의 원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 대화를 하거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가장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육아로 드러나는 것뿐인데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네. 아이가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왜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죠. 이제 네. 화를 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안 되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기준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 순간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뭔가 영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제 충동이랑 감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본인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또 뒤수습하게 다니고 막 물어주러 다니고 그러셨군요. 들어간 금전이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있는데요. 화날 만한 상황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그 정도로 화를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네 정도의 라고 문제.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영주 씨가 아들을 잘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은 엄마한테만 이렇게 극심하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해결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이한테는 이걸 습관화되기 쉽게 만든 환경을 주지 않았나. 보통 화를 내는 가장 주된 상황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그럼 대체로 어른들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나는 앞으로 화를 내면 이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혹시 은연중에 그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했던 부분도 사실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저는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더 5살, 6살 그 사이에 자가 진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질환명이 나오더라고요. ADHD.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로 나와서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른 나이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 박사님이랑. 처음에는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도 진단을 그렇게 해주셔서 상담 치료 받으시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그때쯤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유치원 들어갔을 때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네, 5학년, 9살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네. 잘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감정이 탁 건드려지면 굉장히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자극을 주고받는데 특히 감정 자극이 인간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웠고 이제 ADHD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면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조절 기능을 획득해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언제나 연령 기준으로 나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요 능력이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ADHD가 사람의 됨됨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절을 담당하는 기능이 좀 약간 덜 큰 거예요.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래도 3년 전보다 낫다 이렇지만 자기 나이 기준으로 딱 보면 어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는 성장하면서 조절을 좀 더 요구할 때 더더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가 잘 되는 문제예요, ADHD가. 근데 치료를 제대로 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치료가 유지가 안 되면 쉽게 따라잡지는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으니까 언제나 요만큼 덜 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성인기까지 이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아드님 같은 경우에 그 어릴 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얘 이제 성장을 하면서 증상 형태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뭐 때를 썼다면 커서는 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나이 들고 몸이 커지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네요. 뭐 좀 약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 훨씬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팔짱 끼고 에이 뭐 크면 좋아지겠지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네, 물론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의 인생을 나중에 좋아지겠지라고 너무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이 이제 되게 간사한 것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눈에 띄게 좀 얌전해지고 조용해지고 하니까 분명히 약효가 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상황이 안심하게 됐다. 되죠. 근데 그 약효가 도는 그 말 그대로 그 유지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와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은 약 먹었니? 약 안 먹었니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들을 때는 좀 지금 생각하면 어른인 제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날 뭘 취급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가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한동안은 약을 꾸준히 먹기보단 중간중간 쉬었어요.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 먹은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았고 약을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네. 아이가 원치 않았어요. 영주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애가 약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약이 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잘 들었을 때, 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네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모습이야. 야,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지. 약을 먹고 잘 지낼 때는, 됐어. 애가 문제 일으킬 때, 너 약 안 먹었지? 이러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 그 당시에 아이는 어리니까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를 되짚어보면 한 번쯤 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 그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도 좀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 행동 양식을 보이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들 와서 참관 수업하라고 하는데 제 아들은 자리가 없어요. 앉아있질 않으니까. 복도를 이제 혼자서 막. 이제 학부형들이 학기 초에 저 불러서 햄버거집에 아침 8시에 애들 등교시켜놓고 엄마들 따로 모았는데 7명, 8명 엄마들이 저보고 전학을 권유하고.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학교 다니 3개월 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런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라. 제가 그래서 뻗쳤어요. 무릎 꿇고. 저 못 가요, 전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네, 무릎.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 그냥 무릎 꿇는 건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모님들은 또 내 자식들이 피해 본다고. 그럼요. 네, 물론이죠. 네. 네, 네. 영주 씨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자기 조절과 네. 억제할 것을 억제해내는 그 기능이 아직도 조금 나이보다는 네, 네. 어린 것 같아요. 네. 조금 덜 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쭉 들으면서 아드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양상이 네. 성인형 ADHD이다라고만 100% 말할 수는 네, 네, 없다고 네. 봐요. 물론 있어요. 네, 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의 마음 안에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섭섭함? 엄마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딱 건드려지면 화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나. 네, 내가 엄마가 꼭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엄마 없었잖아라고 얘기를. 누구보다 제일 많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태유랑 살으려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 만들어주고 음악을 하니까 작업실, 작업방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새 집에 왔으니까 제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 가진 거예요. 뭔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 효과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또 부딪히고 아이랑 또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럴 거면 엄마랑 살 생각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긴 하냐 뭐 이런 표현 쓰고 그 죄책감이라는 건 제가 외면한다고 해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영주 씨의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구 같은 엄마고 정말 많이 노력하세요. 같이 클럽도 가시고. 정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기를 사실 바랬어요. 정규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학교를 자퇴를 했고 사실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라. 그랬더니 음악 원에 관심이 있었고 처음 대회 나갔을 때 장소가 클럽이었어요, 부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뭐 예선 대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도 장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는 거 괜찮으면 같이 가줄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서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요. 비트박스도 혼자 했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이거 너튜브 보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하는 친구한테 페이북 메신저로 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이걸 하는데 레슨 좀 해주실 수 있냐. 네, 3일 있다가 피드백 와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마치 다 큰 우리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라면서 소개시켜주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막 두근반 세근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딱 느껴지냐면요. 얘가 문제를 막 일으켰을 때 엄마가 짠 나타나요. 그 엄마는 유명인이에요. 근데 뮤지컬 스타인 영주 씨가 짠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무릎도 꿇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해결을 해줘요. 엄마가 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막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표현을 해보는데요. 나는 엄마가 이벤트 엄마 같아, 느낌이. 엄마는 아이 키워야 되고 먹고 사셔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혼을 하셨어도 아이에 대한 많은 비용을 엄마가 경제적인 걸 감당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도 일해야 돼. 그러면 바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만났을 때 쫙 가서 막 레스토랑 예약해서 애 레스토랑 가서 뭐 먹고 뭐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주고 자전거도 제일 좋은 거 골라주고 그리고 엄마 갈게. 그리고 가. 아이는
일상에서 겪는 아주 사소한 일을 엄마하고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 나 근데 친구한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 엄마한테 고맙지만 엄마를 사랑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빈 구석이 있냐 하면 늘 뭔가가 허전하고 섭섭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요구를 해. 요구를 하는데 이 엄마는 미안하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진 사정까지 해서 어떤 영역에 최고하고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비트박스도 그랬고 제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연줄로 해서 만나서 엄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맞아요. 연결을 시켜줘? 그럼 애는 막 이러면서 가서 배워. 그것도 약간 이벤트 같아. 짠! 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이거를 계속 배울 수 있게끔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고 하다 보면 좌절도 있는데 같이 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영주 씨가 이제부터 조금 더 보완돼야 되는 점은 이 점이라고 난 생각해요. 지속하는 거.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엄마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들으시면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있었어요. 이걸 도와주기 있었지만 얘는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안 들어주는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게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서 막 확 분노로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엄마하고 태유하고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거고 또 영주 씨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번에 한 번은 너 그럴 거면 뭐 엄마하고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는 막 거의 막 정말 이제 막 그 말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얘는 너무나 오랜 동안 겪었던 자기 마음의 경험이 여기에 이만큼 더 씌워져 있어서 엄마가 너 이럴 거면 엄마랑 못 살아 그러면 막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어릴 때 떼써서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얘는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걸 바로바로 안 들어주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뭔가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딱 건드려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ADHD 증상이면요. 다른 사람하고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는 비교적 사람들하고 어릴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트러블이 없다면 그거는 물론 아직 채 치료되지 않은 증상이 남아는 있지만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하고 좀 의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좀 엄마와의 뭔가 관계 이걸 좀 더 깊이 보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네. 늘 같이 있었다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에서보다 조금 더 쉽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애를 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가 스스로 먼저 자존감이라는 말을 썼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인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잘난 척을 하면서 외부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자존감의 바닥이라고 느끼게 한 가장 큰 요소가 엄마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결과물을 사실 기대하고 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을 텐데 공감해주고 좀 옆에서 응원해주고 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에 제가 그걸 못 해주니까 엄마는 내가 엄마를 필요할 때 없었잖아가 저는 그냥 어떤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에 같이 안 살았잖아, 이혼했잖아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전화로라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나눠줬어야 하는 건데 뭐 일하기 바쁘다 뭐 핑계로 좀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좀 오늘 지배적으로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정영주 씨 얘기 들으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가 너무 어른들한테 당위성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못해도 야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 이게
무슨 망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어른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요즘에 이제 또 맞아. 근데 힘든데 어떻게 자, 근데 못 간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못 간 다음 내지는 못 가게 되는 상황을 아이한테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루고 사는 거예요. 다루고 아이를 대하고 이 문제 상에서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아빠도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 그래서 혹시 네가 우리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돈 버는 게 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봐 염려된다.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 네. 다만 돈을 버는 것도 너를 잘 키우기 위함이니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라. 너를 사랑한다. 요게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생략한 부분. 또 혹은 저와 같은 저도요. 저도 예. 네,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생략하고 맞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중요한 걸까라고 사실은 몰라서 못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태유는 제가 보니까요. 옳고 그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몰라서 화가 날 때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본인이 어떻게 못 다뤄내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왜 화를 내? 너 자꾸 그러면 사람들하고 너 나중에 같이 사는데 힘들다. 너 나중에 무슨 자꾸 경찰서 가게 되면 어떻게 이 얘기보다는 네가 분노를 표현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네가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 같아. 역시 엄마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볼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이 정영주 고객님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이 있어요. 네. 네. 저는요, 사실 이렇게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이제 부모를 이렇게 앞에 두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래라 저래라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냥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이벤트 해결사 엄마가 아닌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을 나누는 파트너가 되라. 동반자. 네. 파트너가 네.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우리 엄마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고 여기서 오는 많은 일상의 경험과 추억과 소통과 마음을 나누는 교감, 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 뭔가 섭섭함과 서운함의 그 공백을 그걸로 좀 메꾸고 좀 메꿔지면 땅이 이렇게 메꿔지듯이 딱 딛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만을 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매직 말고 또 있나요? 그러세요. 매직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기 있습니다. 네. 파트너가 되자. 네. 이거 가져가나요? 그럼요. 네. 다 울었니? 오늘 여태까지 저희 없었거든요. 저희 오늘 받았어요. 알았어요. 일하자고. 네, 잘 일을 하죠. 네. 오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아우, 생각이 너무 시대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엄마 정영주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자,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아주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꼭 오 박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누구신지 기대되는데요. 어머, 제 살 왜 저렇게 뺐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멘털 케어를 시작합니다. 두 눈을 감아주세요. 양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좀 본인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 인형들을 살짝 만지면서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유재환 고객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이제 상담소로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엄청 많이 뺐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얼마만이에요, 이게? 어머머. 아이고, 두 분이 아시는 아유, 사이구나. 아유, 방송을 했죠. 예. 재환 씨 앉으세요. 우리 금쪽 상담소 웰컴티예요. 이게 심신 안정과 불안에 좋은 캐모마일. 앉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 재한 씨가 좀 이게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저는 네. 제가 공황장애가 진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의 병이죠, 그쵸. 네,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육체적으로 오는 단계까지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뭐 인생 스토리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좀 알게 된 건 사실 뭐 제 앞에 계신 우리 형돈이 형께서 많이 큰 인생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도 있죠. 맞아. 사실 뭐 요 얘기 짧게 하자면 그 아마 첫 해외 촬영이었을 거예요. 재환 씨. 제가. 예. 그래서 영국으로 같이 이제 뭐 같이 가서 곡 작업을 하는 건데. 두 분이서요? 예. 네. 그때 저 친구도 왔고 저도 심하게 와서 아, 저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요. 맞아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 입장에서 보면 딱 증상이 거의 뭐 반오형 아니겠습니까? 반은영. 그래서 한번 좀 가봐라. 너희는 이제 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좀 재한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형 심장이 뛰어요. 그랬는데 형이 나도야 라고 해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형 근데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나도인데 그럼 너도 공황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것이 진짜 공황장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형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시고 그 공황인 건 괜찮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너무나 큰 영원히 저한테는 뭐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네요. 고마워요.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공황장애 얘기는 많이 네네.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황장애가 뭐예요? 네. 이게 공황 발작을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오는 심장 상태예요. 확 뛰거든요. 바바박 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진짜 네, 뛰어요, 실제로.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에 명령을 내리는 대뇌에 로쿠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청반액이라고 하는 부위가 알죠. 있는데 알죠. 그 부위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오류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안 뛰었는데 야 100m 뛰었어.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다 보면 이때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밖을 못 나간다든가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한 가지가 응급실을 갔어요.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갔는데 저희 맥박을 다 재시더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심장이 그 정도까지 안 뛰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는 정상이래요. 심각했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것도 습관이어서 약을 먹는 것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다가 운동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딱 약을 다 끊었어요. 공황장애는 하나도 없고 우울한 것도 전혀 없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그 기분 좋음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 그 여유는 체력에서 온다는 걸 제가 이 쇠질하고 나서 좀 알았죠. 너무 다행이다. 우리 재환 씨 약을 이게 전혀 좀 못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 중요하죠.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을 많이 관리하고 또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하나니까 불안을 좀 본인이 잘 다스리고 잘 낮추고 진정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면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살 수 있거든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지한 씨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겨냈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어떤지. 네. 지금 선물 드리면 되나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공황이 없어졌고 사실은 뭐 자. 예. 진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우리 귀하신 오은영 박사님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나?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나서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제 연애. 사랑. 네. 요거 왜 이렇게 어렵나. 연애에 대한 많은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재환 씨 얘기를 자세하게 잘 들어보려고 해요. 네. 연애하기 딱 시작할 때쯤 제가 도망쳐요. 이게 썸 탈 때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제 스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약간 좀 전쟁 나면 후퇴하는 느낌? 그럼 연애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밟아요. 밟아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저는 도망가거나 그 순간조차도 제가 거부를 해요. 네. 그냥 내 인생에서 좋은 인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잃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연애를 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가서 아쉽게도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이별을 하거나 그럴 거라면 더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좀 알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아예 그냥 일단 지원아 요거 다시 받아. 이거 묘한데. 이거 진짜 묘한 얘기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사랑. 아니, 상대방 여자는 상처받을 것 그러니까. 같아. 되게 나쁜 엑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한 끗 차이인데 제가 나쁜 X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 어떤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일도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도 안 보내고 그냥 상대방 정말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이성적인 느낌을 팍 줄 때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관계력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좋아할 경우에 이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잘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고백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혼자 이제 좋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너무 소중한 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이거는 이제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그 연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 관계력이 주어진다는 것, 연애의 관계력, 이거는 약간 좀 스킨십, 굉장히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한다, 곧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킨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별이 두려우세요? 이별 두렵습니다. 이별이 왜 두려울까요? 물론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면 네. 이별을 하게 될까 봐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들어갔었어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 싫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원래 그쵸. 연인은 헤어지면 삭제해야죠, 전화번호부에서. 맞아, 삭제하죠. 근데 그거 딱히 그 지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남아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때문에 재환 씨 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환 씨의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예기치 못하게 나와? 많이 나왔죠. 뭐 전 여친하고 같이 보냈던 뭐 러브레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 물건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있는지 몰랐죠?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정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재환이의 여자친구고 집에 왔을 때 이걸 보면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지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했더니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진짜 고민했던 게 나한테는 어떤 그런 뭔가 공주님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편지를 준 건데 이걸 내가 함부로 버리는 게 예의일까? 나는 내 인생에 너무 컸던 사랑이 나한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성들을 써줬는데 그녀가 나를 삭제하는 걸 쉽게 삭제하더라도 나는 함부로 그녀를 쉽게 삭제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 살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지는 릴레이션십. 관계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 네. 친구는 친구고 물론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인인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친구가 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와 연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환 씨가 친한 이성 친구와 연인을 그냥 한 통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람을 사귀어보고 또 나하고 어떻게 잘 맞는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고 더더더 좋은 관계로 가기도 하고 또 서로 많이 안 맞을 때는 좋게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재환 씨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과 친근한 관계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을 사랑의 범주보다 더 센 것이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정확한 나한테는 표현이세요. 사랑은 이거는 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음. 그러나 친근한 관계, 난 오히려 친근한 관계 이런 관계가 더 나에게 좋은 이런. 그게 사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재환 씨가 이성과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저 한 번도 동등한 관계에 사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스탠스이긴 하나 제가 무조건 을이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모시듯 저는 제 공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전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다 해주고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동성하고는 어떠세요? 동성. 예를 들면 형돈 씨나 이렇게 동성이시잖아요. 네. 다 맞춰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영국에 갔을 때 꼬박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방을 썼어야 됐어요. 네. 네. 어찌됐든 눈 뜨자마자 잠을 잘 때까지 재환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맞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 7일. 동안. 네. 그런데 남한테 죽어도 싫은 소리 못하는. 맞아. 그냥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참는 게 낫지. 절대 누구한테 조금의 미안한 말이라도 또는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재환 씨 내면의 문제인 거지.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유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재환 씨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우선순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성과 연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늘 애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애착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대상자, 연인, 부부,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는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 애착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한 씨?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냥 네네. 내 인생과 동등한 존재. 내 인생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편안하면 마치 왜 바다에서 풍랑이 쳤을 때 배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위기, 파도가 오나 보다 그래도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항구가 보여요. 네. 그러면 곧 저 항구에 가면 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안도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부모와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해요. 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게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지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연인, 거기 더 나아가서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애착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정 애착도 있지만 이제 불안정 애착 중에는 집착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이걸 왜 탐색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애착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를 알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내 자신을 탐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했죠. 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재환 씨는요. 혼란형 애착이 나왔어요. 혼란. 네, 공포 회피형. 네,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고 혼란형이에요. 디스오가나이즈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좀 적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공격받을까 봐 무서워서 멀어지면 외로워. 그래서 또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면 또 공격할 것 같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애착의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재환 씨 상태는 너무나 제가 소름 돋는 게 경경님께서 이걸 딱 강아지의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너는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는 애야. 근데 진짜 관심을 받으면은 으르렁치죠. 왈왈왈. 근데 또 관심을 안 주면은 네가 다시 지져. 왈왈왈. 관심 달라고. 근데 또 관심을 주려고 다가가면 또 경계하고 두려워해. 그런 것처럼 어떤 것도 제가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럼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 전 못해요, 네, 진짜.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혼란스럽다. 네, 이제 보통 뭐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혼란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애를 불러요. 일로 와, 재환아, 이리 와. 그 애가 막 따라가면 엄마 앞에 딱 왔는데 싹 등을 돌려버린다. 왜 돌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크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의심이 되고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두드러지기 전에 먼저 거절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정리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멀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또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또 다가가고 다가가지만 그래 우리는 좋은 관계고 더 잘 지낼 수 있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면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네요. 어떤 면이 좀 그런 것 같으세요?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 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좋은 가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네요. 되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제발 삭제했으면 좋겠고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문득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었었어가지고 정말 그런 과거가 괴로워가지고 더 사람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상대방 위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난 그 과거가 너무 싫었고 그 과거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던 간에 내 안에서 내가 자라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웠나 봐요. 자꾸 회피하는 거 보면. 어린 재환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두려웠고 너무 떠올라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생 생생하게 떠오르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한 6년 정도를 재환이를 지켜보고 연락도 하고 만났는데 재환 씨의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집을 둘러봤는데 초인종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그냥 고쳐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저희 집에선 초인종을 안 울리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크게 이 성인의 연애가 내 가정사와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헤어졌던 상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연락을 잘 못 받았던 게 있고 실제로 그 연락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 벨소리에 어떤 연락이 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린 가정사 때. 아버지는 전화가 오는 걸까 봐.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연락을 잘 못 받았고 벨소리 또는 뭐 진동 소리조차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그 당시 헤어짐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걸 보면 저는 잊고 살았다는 과정사지만 이게 제 성인이 돼서의 그 연애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삭제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는 기억이네요. 그래서 최선의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도 하고 있지만 여자친구한테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이 재한 씨가 선택한 친절함이란
살기 위한 본인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절하다고 느껴져요. 네. 너무 가엾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언제나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일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안 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쨌든 버려요. 네. 버린다는 게 뭐 돌보지 않고 어디 뭐 다른 데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랬을 때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지나치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거절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우니까 지나치게 맞추어 준다든가 그래서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 자신이. 그리고 관계에서는 상대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상대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환 씨가 뼈저리게 알아야 굉장히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비일반적인 일을 전 겪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거를 겪어왔던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의 인연을 본인 스스로 끊는 것도 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겪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압박감이 좀 더 컸는 건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니까 더 친절해야 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친절함은 아닌 내가 내 자신한테에 대한 뭔가 좀 굉장히 좀 삐딱하게 좀 잘못 받아들여진 가치관인 것 같아서 지금. 삐딱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처절하도록 가엾고 안 됐어요. 내를 들어보니까.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환 씨는 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경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유재환은 유재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집에 있는 사진들을 몇 개 보면 난 줄 알았어요. 닮았으니까. 그게 삶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닮았으니까 생긴 게 핏줄이라. 재환 씨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를 반드시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든다고 해서 재환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부정적 감정을 과하게 노출을 하면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두려운 걸로 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해도 당연한 네. 감정 중에 하나인데 네,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조차 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환 씨는 스윗하고 친절한 사람 맞아요. 그건 원래 유재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라면 너무나 느끼는 게 당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을 과도하게 친절로 표현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원래 친절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그래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재환 씨 싫어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재환 씨가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탐색해보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재환 씨의 내면의 성장을 도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환 씨는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내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때요?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난 왜 사랑을 못할까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 사랑의 시작이 굉장히 먼 훗날부터 이어져 오는 거도 해요.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은 맞아요. 전 저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아주 돌아보면은 뭐 잘해줬던 기억이 없냐 그러면 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억을 좀 골라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드디어 알게 됐는데 좋은 걸 좀 골라서 좀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인생의 사랑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아니구나. 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런 것 같아요. 10명의 그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네. 친근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뭘 하나 준비한 게 있죠. 예. 있죠. 네. 유재한 씨, 예. 이제는 오은영 박사님 말처럼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 화났어. 나 화났어. 그 톤 아니야. 아니야. 나 화났어. 벌써 그 톤 어색해요. 아니야. 한 번도 나 화났어라고 얘기해본 적 단 한 번도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상황에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배워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환 씨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환 씨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화나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지나치게 맞추니까 오히려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감정도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또 관계도 어느 쪽이 언제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면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풀어갈 수 있어요. 재환 씨, 네. 재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는 너부터. 어쨌든 저희가 뭐 다양한 고민들을 그죠?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엽다, 진짜. 오늘도 너무나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애 고민, 취업 고민, 결혼 고민, 육아 고민, 세상의 모든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나 화났어.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싸우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쨌든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 씨는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진짜 실제로 저는 진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12남매가 우리 집은 끝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3남매가 됐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 본인 책임 갖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 작은 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